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하는 인코텀스 이것들이 도입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국제무역거래 관계에서 굉장히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거래 방식 혹은 운송 방식 이런 것들을 정함으로써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을 최소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ICC에서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총 11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정형거래 조건에는. 그런데, 맨 처음에 2020, 버전 2020이 이제 작년 말인가요? 올 초인가요?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 사실 그 개정 관련해서 우리 이제 그 상공회의소라든지 우리나라 그런 쪽에서 뭐 2, 3일간의 그 과정을 준비할 정도로 이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함의들을 다 이해하자면 굉장히 방대한 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혹은 은행원으로서 혹은 아니면 CDCS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 조건들의 하나하나에 대한 굉장히 미세한 상세한 그런 어떤 요건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사실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관련되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보험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지 안 들어와야 되는지, 프레이트는 프리페이드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떤 정구간을 커버해야 되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인도, 딜리버리가 완성되는 시점이 어딘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험의 그 양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양도가. 그러니까 수출자가 인도하는 시점까지만 수출자가 위험을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 조건별로 어느 시점을 인도라고 생각하느냐, 즉 어느 시점에서 위험이 전가가 되느냐, 이런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비용이죠. 어떤 조건에 따르면은 운송비와 대표적으로 되는 게 운송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그 인도 시점과 비용 요 두 가지를 이제 가장 우리들은 그 정도 혹은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 11가지를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대략적인 개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몇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이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가운데에 있는 조건들은 해상 운송에만 쓰이는 부분들이다. 그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즉 그러니까 선측인도, 본선인도, 운임 포함, 운임보험료 포함 이렇게 FAS, FOB, CFR, CIF 요 네 가지는 해상 운송에 특화된 조건이다. 그러니까 육상 운송에 적용시킬 수 없는 조건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보시면은 보험이라는 말이 딱 두 군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IF하고 CIP를 제외하고는 보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교재에서도 그 인도 시점에 대한 거하고 추가적인 그 요건들을 정의를 할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출자가 보험에 대해서 오블리게이션이 없다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험을 수출자의 부담으로 하는 조건들은 이 두 가지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2020으로 개정이 되면서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DPU인데요. DPU인데 이게 이제 그 전까지는 DAT였습니다. Delivery at Terminal. 그러니까 그 화물 터미널까지 운반하는 것들을 조건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
delivery at place of unloaded. 그러니까 하역하는 데까지 unloaded, 하역하는 곳까지 배달 딜리버리를 해야 한다.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DPU라는 게 우리 인터콤즈 2020에서 새로이 추가됐다. 무엇을 대신해서? DAT 조건을 대신해서 새로 추가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놓은 바대로 맨 처음에 어떤 게 가장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자에게 어떤 게 가장 유리하고 어떤 게 가장 불리할까? 이거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맨 처음에 X워크가 나옵니다. X워크는 이제 공장 인도라고 하죠. 흔히. 그러니까 공장 내에서 지정된 장소 뭐 이런 데서 그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건의 그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책임을 넘김으로써 인도가 완성되는. 그러니까 그 수출자로서는 가장 편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반대에 있는 것이 이제 DDP인데요. DDP는 이제 이게 이제 그 듀티, 그러니까 즉 관세까지 전부 수출자가 지급해서 원래 이제 도착 장소 인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delivery at place죠. delivery at place. 그래서 도착 장소에 딜리버리 하는 거를 DAP라고 하고, 거기에서 하역 준비가 돼 있는 거, 양하 의무, 하역까지 포함하는 게 이제 DPU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통관 의무를 추가한 게 DDP가 되겠죠. 그러니까 관세까지 다 지급을 한 후에 매입자가 그 수입자가 지정한 그 딱 순간에 딱 지점에 하역 가능한 상태로 딜리버리 하는 게 이제 DD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수출자한테는 제일 불리한 조건이 되겠고요. 요게 제일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D로 시작되는 이 조건들은 딜리버드 전부 이 앞에 D는 딜리버드입니다. 그래서 delivered at place, delivered in place of unloaded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delivered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게 예, delivered duty paid죠. 그러니까 관세 지급이기 때문에 delivered duty paid, delivery at terminal이었었는데 그 DPU로 바꿔서 delivery place of unloaded, 그 다음에 delivery at place. 이렇게 D로 시작되는 거는 delivered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굉장히 이제 보기 드문 거지만 일단 수입자의 국가까지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정한 장소에 도착시키는 것을 DAP,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통관 의무를 지우면 DDP, 그 다음에 하역 양하 의무까지 하는 거를 DPU.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요건 딜리버리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FCA, FAS, FOB 이렇게 돼 있죠. 요 F 계열은 free입니다. free. 그러니까 free라는 거는 이제 뭐 무료라는 뜻이겠죠. 그거를 누가 제공하느냐? 수출자가 제공하겠다. 뭘 제공하느냐? 운송인 인도. 그러니까 free carrier라고 돼 있죠. 이건 free carrier. 즉 운송인이 그러니까 매입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배달하고 끝. 그러니까 공장 근처에 어떤 특정 장소를 지정을 하고 그 장소까지, 그 장소에서 내가 지정한 수입자가 내가 지정한 운송인한테 넘겨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운송인 인도죠. 그러니까 여긴 공장이나 그 근처가 되겠고, 여기는 제3의 지역의 지정한 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하는 운송인한테 넘김으로써 인도가 종료된다. 딜리버리가 완료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선측 인도는 그것을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란색이니까 요건 해상 운송에 국한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상 운송을 할 때
배가 있는 그 부두 선측까지 인도하고 끝내는 게 선측 인도, FAS. 그 다음에 본선의 적재까지 하는 것이 FOB. 이 본선 적재에다가 운임을 포함하면 CFR, 운임하고 보험료를 포함하면 CI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C는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코스트, 인슈어런스 앤 프레이트, 코스트, 프레이트, FO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가 이제 추가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캐리지죠. 캐리지. 여기에 붙는 C는 캐리지입니다. 캐리지. 그래서 캐리지 인슈어런스 페이드 투. 그러면 요거는 운송비 보험료를 지급하겠다. 뭐 요것도 캐리지 페이드 투. 그러니까 운송료만 지급하겠다. 그래서 각각 요 단계에다가 운송비 보험을 하는 게 요 계통이 되겠고요. 요 FOB 단계에서 운송비 보험을 하는 게 요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별도죠. D로 시작하는 거는. 그래서 딜리버드라는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 해상 운송에는 코스트, 그 다음에 저긴 캐리지. 그래서 이 11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걸 모조리 외우거나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그 종류별로 나눠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DDP는 가장 분리, 엑스워크는 가장 유리, 수출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2020에서 개정된 부분은 DAT 대신에 DPU가 새로 추가가 됐다. DPU란 말로 고친 거죠. 그렇게 말을. 다음에 요 4가지 조건은 해상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이다. 그래서 각 그 조건별로 인도 시점에 따라서 위험이 전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험하고 상관없이 비용 측면들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선 인도를 했을 때 위험은 이미 넘어가는 겁니다. FOB 같은 경우는 본선 적재를 했을 때.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운임까지 내면은 CFR이 되는 것이고, 보험료까지, 보험계약까지 체결해서 하는 것이면은 CIF가 되는 것이죠. 즉 위험의 인도는 여기서 이루어지지만 비용은 여기까지 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코텀즈를 너무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보면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단 이런 구분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제 생각에는 충분치 않을까. 보험은 2가지, CIP하고 CIF.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수입관세를 부과할 때 과세 표준이 되는 조건이 CIF죠. 그래서 보험은 이 2가지 경우에만 들어간다. 즉 우리가 신용장을 볼 때 CIP, CIF 조건이라면은 인코텀즈가 보험 서류를 반드시 제시돼야 되는 그런 경우다. 이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프레이트가 프리페이드여야 되느냐, 혹은 페이어블 앳 사이트여도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할 때 우리한테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자세하게 여기에 몰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11가지 조건이 있고요.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시죠.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of the use of trade terms such as Incoterms 2020? 그러니까 다음 중 어떤 것이 그러니까 정형거래 조건 중에 정형거래 조건을 이용하는 것의 사실은 무엇이냐, 왜 이용하느냐, 그런 거를 물어보는 적이죠. They determine the port or place at which title to the goods. 요거는 뭡니까? title to the goods는 상품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거는 상품에 대한 권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코텀즈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They determine the port or place at which delivery of the goods is determined to have been made. 그렇죠. have been made. 뭐가? 딜리버리가.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 위험도 저쪽으로 전가가 되는 것이다. 구매자 쪽으로.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터콤즈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C번, 그러니까 B가 이제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C번은 Port or place at which the goods are clear custom. 요건 뭐 세관을 통과한다는 뜻이니까 아니고요. They determine the port or place at which the buyer is expected to make payment. make payment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인코텀즈는 정형화된 거래를 조건하는 것은 아까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파티의 responsibility 그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responsibility는 첫째는 위험, 두 번째는 비용. 그래서 위험은 인도 시점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비용은 각 조건에서 해당하는 데까지 비용은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딜리버리만 기억해 두셔도 여기서는 이제 뭐 의도하는 바는 다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챕터는 이제 Pre-Issuance Consideration and Requirements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 혹은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챕터 안에도 이제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장 개설하려면 손님과는 뭐가 있어야 되고 은행 입장에서는 뭘 살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저자가 뭐 은행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금융기관 출신이라 은행의 입장에서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업무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제 보면은 documentary credit as the chosen method of settlement죠. 그러니까 documentary credit 신용장이 이 세틀먼트 방식으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신용장 방식을 택하는 우리가 이익은 뭐가 있느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베니피셔리 어프리컨트하고 베니피셔리가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프리컨트 입장에서는 아까 뭐였죠? 이 사람의 가장 큰 그 걱정은 신용 리스크였습니다. 크레딧 리스크였죠. 그래서 노 페이먼트 아니 이 베니피셔리부터 보면은요. 노 페이먼트가 이 사람한테는 가장 큰 걱정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신용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준비하고 그것들이 개별 신용장 조건에 일치했을 때. 반대로 어프리컨트 입장에서는 뭐였습니까? 난 딜리버리 같은 퍼포먼스 위험이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입장에서는 페이먼트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 아니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형태로 제시되지 않으면 같은 조건을 두 가지를 걸었는데 이것은 둘 다 매입자와 판매자 전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신용장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에도 이제 관계가 있겠습니다. 개별 독립성 있는 거래라는 면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오토노미, 그 독립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장은 여러분이 익히하시는 것과 같이 언더라인 거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설은행의 definite undertaking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확약이다. 지급 확약이다. 그래서 원인 거래 그러니까 어플리컨트하고 베네피셔리 사이에 어떤 원인 거래 위반이라든지 혹은 사기 혹은 위조 이런 부분들은 신용장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4조 UCP 4조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oles, responsibility and risk involved in using credit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신용장을 이용했을 때 각 당사자들한테는 어떠한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어떤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위험의 개연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여기서는 그냥 쭉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플리컨트 개설 의뢰인한테 개설 의뢰인이 마주칠 수 있는 어떤 위험들은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포먼스 리스크죠. 난 딜리버리. 그다음에 조금 싫거나 불량품을 실을 경우, 선적할 경우. 그다음에 물건은 도착을 했는데 서류는 도착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언급합니다만 쉬핑 개런티라든지 딜리버리 오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위험이 가중되는 거죠. 이 어플리컨트한테는. 그런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운송 과정에서의 그 하자라든지 손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익히 아시는 포린 익스체인지 리스크가 있죠. 환 위험이 있겠죠. 국제 거래는 우리나라의 운영 통화, 그러니까 즉 한국에서 일하는 워킹 커런시 그런 거하고는 틀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제 환 위험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제 시점에서의 환율 변동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해지 수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뭐 매칭이라든지 뭐 포워드 옵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ailure of the issuing bank. 우리 이 신용장 구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이슈잉 뱅크죠. 이 이슈잉 뱅크가 있음으로 해서 판매자는 지급 확액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구매자는 서류의 핸들링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슈잉 뱅크가 갑자기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재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든지 혹은 심하면 부도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raud in the presented document. 제시된 서류에 위조나 이런 사기가 있을 경우, 이건 뭐 어떤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신용장에 했을 때 사실은 신용장을 사용함으로써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정도겠죠. 이슈잉 뱅크의 실패, 그리고 뭐 레이트 프리젠테이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신용장상에서 뭐 신용장을 이용하든 안 하든 난 딜리버리라든지 아니면 불량품을 신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플리컨트 입장에서는 이 정도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니피셔리 입장에서는 베니피셔리는 수익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느 경우에는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장에서 정하는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청하는 조건과 일치하게 제시했을 때 이 사람의 권리는 이제 온전히 보장이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개설은행의 확약에 의해서. 그래서 역으로 뒤집으면 이 사람의 위험은 신용장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적기일을 놓친다든지 아니면 유효기일 안에 제시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용장에서 정한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맞추지 못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 지급 확약에 더 이상 기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ailure of the issuing bank. 그렇죠. 이슈잉 뱅크가 재무적으로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업무 착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지연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여기 뒤에 제네럴 리스크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슈잉 뱅크 리스크라는 것들은 뭐 해당 은행의 뭐 예를 들어서 파업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슈잉 뱅크의 리스크를 지고 있는 겁니다. 수익자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 확인을 언급했습니다. 확인은행. 통상적으로 이슈잉 뱅크의 크레딧 레이트가 신용도가
판매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컨퍼메이션을 요구를 하는 거죠. 수입자들이.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 국가의 은행들이 발행한 신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크레딧 레이팅 얼마 이상 되는 은행에 확인을 추가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거의 동일한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 수익자 입장에서는 중복으로 보장되는 측면이 있겠죠. 우리가 흔히 대출이나 뭐 이런 걸 받을 때 예전에 그 보증인을 세우듯이 그렇게 그런 개념이라고 그런 방식으로 신용을 보강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건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코퍼레이트 크레딧. 코퍼레이트 크레딧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용장이라는 게 꼭 은행만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업들도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은행이 아니라는 걸 표시를 하게 돼 있고요. 실제로 한 10수년 전만 해도 우리가 미국의 갭이라든지 미국의 그 유명한 의류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갭하고 뭐 또 뭐 있더라? 그 뭐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한국에 있는 벤더들한테 코퍼레이트 신용장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실무할 때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코퍼레이트 크레딧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은행에 비해서 지급 확약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위험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foreign exchange risk라든지 프로드 이런 것들은 베니피셔리 입장에서도 똑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드는 그렇고 foreign exchange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화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달러 표시 대금을 결제를 받았다. 근데 뭐 달러 환율이 급변했다라든지 뭐 이런 측면들이겠죠. 반대 방향의 어플리컨트하고 반대 방향이겠지만 똑같이 환위험은 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리스크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소버린 리스크라고요. 소버린 리스크는 흔히 씁니다만 사실은 컨트리 리스크죠, 그냥. 컨트리 리스크. 그러니까 그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란이나 정변이 일어나서 뭐 금융기능이 마비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국가의 예를 들어서 외환관리 차원에서 지급을 정지한다든지 유예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뭐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고요. 이것도 사실은 확인은행을 둠으로써 사실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리갈 리스크입니다. 이건 소송에 휘말릴 위험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혹은 아프리카 이런 쪽에 LC를 받을 때는 이 컨트리 리스크 때문에 확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prerequisite,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죠. 선결 조건 혹은 전제 조건,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한 선결 과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신용장 하려면은 신용 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신 한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definite and independent undertaking이기 때문이죠. 지급 확약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신용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지급보증과 유사한 거죠. 몇 가지 조건들이 달려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반드시 신용 한도가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신용 한도가 필요하고 여신 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신 한도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 교재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은행들이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이제 컨트롤 오브 구츠. 그러니까 제가 은행에서 실무를 할 때에도 이제 경험한 일입니다만은 이게 사이트 신용장하고 유산스 신용장하고의 여신 전결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은행에서 내부 결제 과정을 거칠 때 전결 단위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일람불급 신용장은 어떻습니까? 서류가 도착을 하면
그 서류와 교환해서 손님한테 그 수입자한테 결제 대금을 받고 서류를 내주게 되어 있죠.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서류를 체크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물건, 그 선적 서류라는 게 우리 은행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은행의 소유로 이렇게 은행의 점유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람불 신용장은 굉장히 그 한도 책정이 쉬웠습니다. 반면에 이제 연지급 같은 경우는 일단 서류를 내줘서 물건을 찾게 한 다음에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있다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 그 수입자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 안에는 완벽하게 그 일반 대출과 똑같은 정도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연지급 신용장은 그 정결 이 한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컨트롤 오브 굿즈라는 건 뭐냐면 원래 선적 서류는 권리 서류이기 때문에 이 선적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물건을 선박회사에 가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선적 서류에 수하인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 그 선적 서류에 뭐라고 합니까? 그 권리 서류를 누구 앞으로 보내느냐가 컨사인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consigned to issuing bank 혹은 to the order of the issuing bank 이렇게 돼 있으면 issuing bank한테 그 물건의 그 권리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손님이 이제 수입 대금을 결제를 하면 그 선적 서류에다가 블랭크 엔도스를 해서 내주게 되죠. 그러니까 to order 혹은 to the order of the bank 돼 있으면은 블랭크 엔도스를 해서 내주게 되면 그 사람이 가서 선적을 그 물건을 찾게 되는 그런 걸로 되니까 요거는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물건 해당 물건의 권리를 은행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대안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장 조건을 볼 때 많은 경우 이런 뭐 3분의 2통은 은행으로 보내고 한 통은 뭐 어플리컨트한테 직접 보내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리스크가 은행 측면으로 보면 개설은행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지는 측면이 있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실무를 할 때는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컴포넌트 of the credit agreement or document. 그러니까 신용장 개설 약정을 손님하고 할 때 은행하고 할 때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느냐. 요거는 교재 보시면은 이제 한 20가지 정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뎀너티라든지 은행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 그 다음에 고지 의무라든지 손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한테 고지를 해줘야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은행을 보호하는 약정 항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KYC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갈수록 요새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강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컴플라이언스에서 가장 키워드는 뭡니까? KYC and due diligence죠. 그러니까 고객 알기 제도라고 표현되는 KYC하고 그 다음에 due diligence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고객 심사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게 돼 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듀딜리전스는 뭐 1년마다 하게 돼 있고, 뭐 고위험 고객은 뭐 6개월마다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부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KYC입니다. 고객 알기 제도라고 하죠. Know Your Customer. 여기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아이덴티티, 손님의 이제 정체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체가 우리가 뭐 무슨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으로 확인되는 거 외에도 오너십 구조, 그러니까 지배 구조하고 실제적인 그 사람의 실소유자, 베니피셜 오너라고 많이 하죠. 베니피셜 오너. 이 실소유자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자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베리피케이션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하고 지오그래피, 지오그래피도 많이 얘기가 되죠. 이 손님의 주된 거래 상대방이 어디냐.
그리고 무슨 상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업 활동이라든지 그 소스 오브 굿즈라든지 그러니까 원재료의 그 출처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트랜잭션의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 파악하는 것들이 KYC의 범위에 이제 점점 더 드러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릴레이션십을 빌드업 할 때, 맨 처음에 계좌 개설이라든지 여신 한도를 책정할 때, 그때 이제 파악하는 부분 외에도 이게 이제 KYC가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듀딜리전스는 가장 큰 특징이 온고잉이라는 측면이죠. 온고잉.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일회성적이가 아니라 KYC는 일단 손님의 정체를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를 파악을 했고 온고잉 리뷰를 하는 것을 듀딜리전스라고 하는데 왜 온고잉으로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듀딜리전스를 할 때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비즈니스 프로파일, 트레이드 프로파일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트레이드 거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격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챌 수 있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손님의 비즈니스는 1년에 한 달에 두 차례 어디서 무엇을 수입을 해서 어떤 원재료로 해서 국내에서 어떻게 하는데 느닷없이 굉장히 큰 규모의 수입 시종장을 연다든지 아니면 2번 열던 걸 갑자기 5번을 연다든지 이런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손님의 프로파일에서 이격이 일어나면 이 부분을 의심거래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RM이라든지 이타 이제 관계자들이 손님하고 협의를 해서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되면 그거를 에스컬레이션 해서 위로 보고를 하는 그런 프레임이 아주 굉장히 기본적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 치면 지점에서 판단한 의심 거래가 본점으로 보고가 되고 본점에서 맞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으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절차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머니 론더링이라든지 테러리즘 파이낸싱이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다른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다른 파이낸셜 크라임 금융 범죄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세워진 준비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를 살펴보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신용장을 그러니까 개설 신청을 하게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설 신청을 할 때는 뭘 살펴야 되는지 그리고 은행은 어떤 조언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개설 신청은 그 베네피셔리하고 어플리컨트가 협의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신청을 하게 되겠죠. 어플리컨트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되는 게 신용장의 형태라든지 본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어플리컨트가 그거를 정확하게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은행에서는 그걸 나름 심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열릴 수가 있고 또 그러므로 잘못 열리게 되면은 나중에 일치하는 제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언더테이킹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고려를 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6.3.2하고 교재 6.3.3에는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크레딧 어플리케이션 폼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거 하고 그러니까 수입 신용장 개설 신청서죠. 그다음에 딜리버리 오브 어플리케이션 폼을 이슈잉 뱅크에다가 개설은행에다 갖다 내는 거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CDCS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교재를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으로 대체했으면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챕터 7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